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 2줄 대한민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한미동맹은 전례 없이 강력하다. 그 순간 방위성, 외무성, 언론사까지 모두 얼어붙었죠.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그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이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가?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첫 국방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 그날 저는 국제문제연구소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언론사에서, 정부 관계자에서, 심지어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전화가 왔죠. 스기야마 대사님, 드디어 시작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준비한 게 20년이 넘었거든요. 2003년부터입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의 비공식 연구팀이 꾸려진 게 당시엔 정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이었죠. 2008년에는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실제로 쇠빙선에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는 실험을 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연구용이라고 했지만 실제 목적은 다들 알고 있었죠. 그리고 2015년 아베 총리 시절 미국과 첫 번째 실무 접촉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배석했었어요. 워싱턴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였죠.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 3명, 일본 방위성 관계자 5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안한 건 이거였어요. 오커스에 일본을 포함시켜달라. 이름은 제이오커스로 하자.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체인 오커스. 거기에 일본을 뜻하는 제이를 붙여서 제이오커스로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첫째, 기술적 기반. 일본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제약이 없어요. 원자력 기술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죠. 실제로 우리는 1960년대부터 원자로 기술을 독자 개발해왔습니다. 둘째, 재정적 능력. 우리는 국내 총생산 3위 국가입니다. 한 척당 3조엔이 들어도 감당할 수 있죠. 셋째, 전략적 필요성. 중국의 부상, 북한의 위협.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는 당연히 일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트럼프 1기 정권 때도 조용히 접촉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자 다시 시도했죠. 매번 답은 비슷했어요. 검토하겠다, 시기상조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승인도 아니었죠. 그래도 우리는 낙관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공식 발표를 했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했죠. 이제 곧 미국이 움직일 것이다. 한국은 아직 준비도 안 됐잖아. 우리가 훨씬 앞서 있어. 실제로 그랬거든요. 일본 언론들도 우리 편이었어요. 한국의 핵잠 추진, 미국이 이미 반대했다. 일본이 동북아 핵추진 잠수함 경쟁에서 앞서 나간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해 11월, 저는 워싱턴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옛 동료들을 만나러 갔죠. 국방부에서 20년 넘게 일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와 저녁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어떻게 생각해? 그 친구가 웃더군요. 스기야마, 자네들 준비 많이 한 거 알아. 근데 말이야. 의회를 통과시키는 게 문제야.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으니까요. 그래, 우리도 알고 있어. 2, 3년은 걸리겠지. 천천히 설득해 나가면 돼. 그 친구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한국은 아무 움직임이 없네. 조용하던데? 저도 술잔을 들며 웃었죠. 한국? 아직 멀었어. 기술도 부족하고 미국도 반대할 거야. 2024년 12월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일본이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거라고. 아시아의 맹주는 일본이라고.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보다 우선한다고. 주요 7개국 유일의 아시아 국가인 우리가 파이브 아이즈에 이어 오커스에도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제 사무실에서 루틴 업무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사님,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 확인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날따라 회의가 많아서 온라인을 체크하지 못했거든요.
비서가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서 본 두 줄의 문장.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한미동맹은 전례 없이 강력하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일본이 아니고.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다 책상에 쏟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시간이. 2003년부터 비공식 연구팀을 꾸렸고 2008년 쇠빙선 실험을 했고 2015년부터 미국과 실무 접촉을 해왔는데 한국은 어떻게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즉시 워싱턴에 있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상관없었어요. 뭐야 이게? 한국? 일본이 아니고. 그 친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스기야마 미안해. 나도 방금 알았어. 탑다운이야.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거라고. 탑다운? 의회 승인은? 국방부 검토는? 트럼프 스타일이잖아. 일단 발표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거.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미국이 일본을 보는 시선과 한국을 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그날 밤 일본 포털 사이트들이 난리였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한국이 핵잠을 우리보다 먼저. 이건 말이 안 돼. 일본이 기술적으로 훨씬 앞섰는데 트럼프는 일본을 무시하는 건가? 한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개입해야 한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반응들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제문제연구소, 방위성 관계자들, 그리고 정치인 몇 명이 모였죠. 회의실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한 방위성 관계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20년간 준비한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국에게 선수를 빼앗겼어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은 우리보다 기술이 뒤처져 있는데. 그때 한 정치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게 기술이나 준비 기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파헤쳐야 할 진실이 뭔지를. 왜 미국은 20년을 준비한 일본이 아닌 조용했던 한국을 선택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다음 날. 저는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이게 정말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 생각했죠. 우리가 뭘 놓친 걸까? 워싱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국방부에서 30년 넘게 일한 제 옛 동료였습니다. 우리는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스기야마 힘들겠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왜 한국이야? 우리가 20년간 준비했잖아.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트럼프는 탑다운 스타일이야. 일단 결정하고 나중에 디테일을 채우는 거지. 그건 알아. 근데 왜 하필 한국이냐고.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선업. 뭐?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잖아. 특히 잠수함은. 게다가 한국은 지난 몇 년간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일본도 투자했어. 아베 총리 때 7개 공장을 약속했잖아.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스기야마, 그 7개 공장, 지금 몇 개나 지어졌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하나도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달라.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배터리 공장. 실제로 짓고 있어. 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은 미사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 현무 5호 들어봤지? 들었어. 하지만 그게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현무 5호는 미국의 벙커버스터급이래. 최상위급 재래식 탄두라고. 일본에게는 뭘 팔고 있는지 알아? 40년 전에 이라크전에서 썼던 중고 토마호크 미사일이야. 재고 처분이지. 물론 비싸게 팔고 있어.
연방군사 판매 프로그램 통해서 40년 된 중고 미사일을 비싸게 산다고요? 한국은 최신 기술을 지원받는데 이해가 안 가. 우리가 미국과 더 오래, 더 깊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스기야마, 진지하게 물어볼게.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보는지 진짜 알고 있어? 물론이지, 최고의 동맹국. 아니야. 그의 단호한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뭐? 일본은 미국의 최고 동맹국이 아니야. 적어도 한국과는 다르다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주요 7개국에도 들어가 있고 파이브 아이즈 가입도 추진 중이고. 파이브 아이즈? 일본이 몇 년째 요청하고 있는지 알아? 20년이 넘었어.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 없잖아. 저는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스기야마, 자네는 좋은 친구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는 건데. 말해봐.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볼 때 여전히 진주만을 떠올린다고. 그게 80년도 더 된 일인데. 알아. 하지만 미국인들의 집단 기억 속에서 일본은 여전히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한 나라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공개석상에서 우리는 진주만을 잊지 않는다고 했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게 진심이야.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침대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미국 뉴스 채널이 나왔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가장 모범적인 동맹국입니다. 조선업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최근 미국 내 투자도 활발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출연자가 덧붙였죠. 한국은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 이번 결정은 그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혈맹,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일본 포털 사이트를 확인했죠.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동해에서 일본을 위협할 수 있다. 미국은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나? 이건 명백한 차별 대우다. 다카이치 총리는 뭐하고 있는 거야? 저는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에서 43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저는 미국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보는지,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뭔지, 왜 20년을 준비한 우리가 아닌 조용했던 한국이 선택받았는지.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국방부가 아닌 상원에서 일하는 보좌관이었죠. 그와 점심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솔직히 우선순위가 아니야. 왜? 여러 이유가 있지. 첫째,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잖아. 국민들도 핵무장에 반대가 많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니, 한국은 달라. 북한이라는 명확한 위협이 있어. 게다가 한국 국민들은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꽤 호의적이야. 둘째, 한국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 장보고급 잠수함,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 거기에 원자로만 올리면 돼. 일본도 기술이 있어. 알아. 하지만 한국의 조선 기술은 좀 다르지.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좋아. 미국 조선소가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야. 셋째, 그가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미국에게 더 필요해. 뭐라고?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 한반도 주변에 있어. 한국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일본도, 대만도 위험해져. 하지만 일본은 솔직히 중국 견제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일본이 도움이 안 된다고? 미안, 스기야마,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일본은 방위비는 많이 쓰지만 실제 전력 투사 능력은 제한적이잖아. 헌법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게 핵잠을 주는 거야. 응, 한국이 강해지면 미국이 신경 쓸 게 줄어들어. 방위비도 절감되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게 일본은 지켜줘야 할 대상이지만 한국은 함께 싸울 파트너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제가 배운 게 뭐였을까요? 주미대사 4년.
트럼프와 바이든 두 대통령 모두와 일했던 경험. 하지만 저는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보는 시선, 그리고 한국을 보는 시선의 차이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쿄에서 온 전화였어요. 방위성 관계자였죠. 대사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알고 있어.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항의라도. 항의? 뭘 항의한다는 거야? 한국만 특혜를 받는 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알아? 미국에게 우리는 동맹국이 맞아. 하지만 한국과는 다른 종류의 동맹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20년 동안. 이제부터 진짜 진실을 파헤쳐야 했어요. 왜 일본은 20년을 준비했는데도 거절당했는지. 왜 한국은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승인받았는지. 그 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국방부 근처의 한 싱크탱크를 방문했습니다. 랜드 연구소 출신의 군사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스기야마 대사님 힘드시겠어요. 일본 입장에선 충격이었을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더 준비됐는데요.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표가 하나 떴어요. 이걸 좀 보시죠. 지난 5년간 미국 내 투자 현황입니다. 제가 화면을 들여다봤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 7개, 자동차 공장 4개, 배터리 공장 11개. 총 투자액 1,200억 달러. 일본 약속된 공장 7개 중 실제 건설 0개. 이게 정확한 겁니까? 네, 공식 자료입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일기 때 약속했던 7개 공장, 기억하시죠? 물론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도 안 지어졌어요. 반면 한국은 실제로 공장들이 가동 중입니다. 조지아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미국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고요. 그가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군사기술 측면도 볼까요? 한국의 현무 시리즈 미사일입니다. 화면에 미사일 스펙이 나타났어요. 지하 100m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최상위급 재래식 탄두죠. 일본도 미사일이 있습니다만. 있죠. 그런데 어디서 구매하시는지 아세요? 그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연방군사 판매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되는 토마호크 미사일. 1980년대 이라크전에서 사용됐던 재고품들입니다. 물론 가격은 최신형보다 조금 저렴하지만 40년 된 무기예요. 중고품을 파는 겁니까? 재고 처분이라고 봐야죠. 미국 입장에선 창고에 쌓인 구형 무기를 처리하면서 돈도 받는 거니까요. 한국은 자체 개발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지원해요. 왜 아세요? 한국이 강해지는 게 미국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 역사를 볼까요? 한국은 트럼프 일기 때 2번이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었습니다. 완전히 해제됐죠. 일본은 그런 제한이 애초에 없었습니다만. 맞아요. 하지만 실제 개발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미사일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어요. 일본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미사일 기술은 사실 정체돼 있었으니까요. 그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조선업도 볼까요? 한국 조선소의 세계 점유율은 약 45%입니다. 특히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일본도 한때는 맞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1위였죠. 하지만 지금은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하락하는 일본 조선업 점유율과 상승하는 한국의 그래프. 한국의 장보고 3급 잠수함 아시죠?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배수량 3,700톤, 수직 발사관 10개, 자망 깊이 400m 이상. 기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시나요?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한국은 미국 동맹 중 가장 모범적이다. 조선업의 세계 최고 전문가다라고 했어요. 일본도 동맹국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실제 기여입니다. 한국은 공장을 짓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실제로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대사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본 열병식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실망스러웠거든요. 통신병, 화학병, 의무병 위주였습니다. 무기 전시는 거의 없었고요. 한국 열병식은요? 미사일 부대, 기갑 부대 중심이었습니다. 보셨죠? 차이를 한국은 실제 전력을 과시했어요.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막는데 누가 더 도움이 될까요? 평화헌법에 묶인 일본입니까? 아니면 실제 전력을 키우고 있는 한국입니까? 그날 오후, 저는 다른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하는 국제정치 분석가였죠. 한국의 방위비 증강은 아시아 군사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최근 기사를 보여줬어요. 미국은 재정 문제로 전 세계를 다 커버할 수 없어요. 중동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인도 마이너스 태평양도 있죠. 그래서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도 방위비를 늘리고 있습니다만. 알아요. 하지만 실제 전력 증강은요? 한국은 현무 미사일, KF-21 전투기, K2 전차. 실제 무기를 만들고 개발하고 있어요. 일본은? 저는 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도 보셨죠? 2024년 기준 약 170억 달러. 세계 9위입니다. 폴란드에 탱크와 자주포를 수출하고 호주에 자주포를 팔고 일본도 방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네, 최근에요. 하지만 실적은요? 한국과 비교가 안 되죠. 그가 기사를 접었습니다. 대사님, 미국은 냉정한 나라예요. 감정이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이죠. 한국이 미국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있어요. 공장 투자, 기술 협력, 실제 전력 기여.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 시간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한국의 미국 투자 1,200억 달러. 일본의 실제 투자 거의 0. 한국의 자체 무기 개발 현무 시리즈 KF-21, K2. 일본의 무기 구매 40년 된 중고 토마호크. 한국의 조선업 점유율 45%. 일본의 조선업 점유율 하락 중. 한국의 방산 수출 170억 달러. 일본의 방산 수출 시작 단계.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왜 일본이 아닌지 그건 감정이나 역사가 아니라 냉정한 이익 계산이었던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쿄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대사님, 일본 포털에서 난리입니다. 한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미국의 핵잠수함을 만들던 곳. 그곳에서 한국이 핵잠을 건조한다고. 저는 즉시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발언이 나왔더군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양국이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 기술로 미국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핵잠 한 척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본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체류 닷새째. 저는 오랜 친구 하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 국무부 고위 관리였던 일본계 미국인이었죠. 스기야마 대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다나카 씨 잘 지냈나요? 한참을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먼저 화제를 꺼냈어요. 한국 핵잠건 때문에 오셨죠? 숨길 수도 없네요. 일본 분위기가 어떤가요? 최악입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왜 한국만 특혜를 받느냐고. 특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대사님도 진작 알았어야 했던 사실이고요. 무슨 뜻입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국무부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두 분 다 한국에 대해 같은 표현을 쓰더군요. 어떤 표현이죠? 혈맹.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는 뜻이죠. 한국 전쟁 때 함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일본도 한국전 때 후방 지원을. 후방 지원과 실제 참전은 다릅니다. 대사님. 미군 36,000명이 한국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한국군은 13만 명이 죽었고요. 함께 싸웠어요. 같은 참호에서, 같은 전선에서. 일본도 미국과 동맹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동맹의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고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사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일본은 미국과 어떻게 동맹이 됐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한 이후죠. 적국이었던 일본을 미국이 점령했고 냉전 구도에서 민주진영에 편입시킨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일본을 화해의 동맹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적과 화해한 거죠. 하지만 한국은요? 처음부터 같은 편이었어요. 함께 공산주의와 싸웠죠. 본질이 다릅니다.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한 말입니다. 우리는 진주만을 잊지 않는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미국인들의 집단 기억 속에 진주만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8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일본은 여전히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한 나라예요. 무고한 군인 2,400명이 한순간에 죽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두 대통령, 정치 성향은 정반대지만 한국에 대한 표현은 같았어요. 그럼 일본은? 화해의 동맹 과거를 잊고 협력하는 관계. 하지만 혈맹은 아니에요. 대사님, 국제 정치는 냉정합니다. 미국은 일본을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죠. 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에요. 특히 안보 문제에서는요. 왜죠? 일본이 경제 규모도 크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데. 경제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미국은 일본을 믿어요 하지만 완전히는 아닙니다. 핵무장 문제만 봐도 그래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찬성 여론이 커지고 있어요. 트럼프 측근들도 한국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죠. 일본은? 일본 핵무장. 미국 의회가 절대 허락 안 합니다. 일본이 다시 군사 강국이 되는 걸 미국이 원치 않아요. 그건 차별 아닙니까? 차별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대사님.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함께 싸웠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솔직히 말할까요? 미국 정치인들, 특히 보수파들은 일본을 방파제로 봅니다. 방파제요? 중국을 막는 방파제 필요하면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는. 냉정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한국은요? 파트너입니다. 함께 싸울 동료조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대사님, 제가 이런 말하는 게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양쪽을 다 알아요. 일본이 아무리 돈을 쓰고 아무리 로비를 해도 혈맹은 될 수 없어요. 역사를 바꿀 순 없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 시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혈맹과 화해의 동맹. 피로 맺어진 관계와 항복으로 시작된 관계. 함께 싸운 동료와 과거의 적. 저는 이 차이를 왜 몰랐을까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일본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댓글들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미국은 일본을 무시하고 있다. 한국만 특별 대우하는 건 불공평하다. 우리도 핵잠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공평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특혜의 문제도 아니었죠. 본질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은 태생부터 다른 동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노력으로도 메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일대에서 경제사를 가르치는 일본인 교수를 만나러 뉴헤이븐으로 갔습니다. 그는 제 대학 후배였고 1980년대 일본 경제를 전공한 학자였죠. 스기야마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미안하네. 갑자기 시간 내달라고 해서. 아닙니다. 선배님 표정 보니 심각한 일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핵잠수함 건 때문이시죠? 자네도 알고 있었나? 일본에서 난리잖아요. 저도 도쿄에 있는 동료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우리가 미국과 더 오래, 더 깊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말이야.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선배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국과 일본이 깊은 관계라고요? 물론이지. 주요 7개국 회원국이고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고. 선배님, 미국이 일본에게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무슨 뜻인가?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985년 9월 22일.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플라자 합의. 물론 기억하지 하지만 그건 뭔가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일본이 동의했다고요? 그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1980년대 일본 경제 그래프였어요. 1985년 이전 일본 엔화는 달러당 240엔이었습니다. 플라자 합의 후 1년 만에 150엔으로 올랐죠. 엔화 가치가 60%나 급등한 겁니다. 환율 조정은 필요했어. 무역 불균형이. 선배님, 그게 일본 경제에 뭘 했는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졌어요. 1991년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30년이죠. 지금도 회복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일본의 내부 정책 실패도. 맞습니다. 일본 정부의 실책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작은 미국이었습니다. 그가 다음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1980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8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도요타, NTT, 스미토모은행, 후지은행. 일본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었죠. 영광스러운 시절이었지. 그리고 미국이 그걸 두고 볼 리 없었죠.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반도체. 그 단어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미쓰비시. 알고 있네. 미국이 뭘 했는지도 아세요? 그가 화면에 문서 하나를 띄웠습니다. 1986년 미국 정부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덤핑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불공정 거래라고 했죠. 그건 실제로 문제가 있었잖나. 문제요? 선배님,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일본 반도체가 너무 좋았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뛰어났죠. 그래서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마이크론 미국이 일본에 기술 특허를 제공해준 회사였는데 정작 일본 제품 때문에 폐업 위기에 몰렸어요.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그가 다음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일본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기술을 줬더니 그걸로 미국 시장을 잠식한다고요. 자유경쟁 아니었나요?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파는 게 시장 경제 아닙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겼어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킨 거죠. 동시에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를 올려버렸고요. 그가 화면을 덮었습니다. 결과가 뭔지 아시죠? 1990년대 들어서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하나둘씩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는지 아세요? 한국. 정확합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미국은 일본을 무너뜨린 자리에 한국을 키웠어요. 왜 한국은 보호하고 일본은 공격한 겁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배님도 이제 아셔야 합니다. 미국에게 일본은 위협이었어요. 너무 강해지면 안 되는 나라였죠. 그럼 한국은? 한국은 달라요. 한국이 강해져도 미국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견제해주죠. 북한도 막아주고요. 일본은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이 너무 강해지면 미국은 두렵습니다. 또다시 1940년대처럼 될까봐. 그건 80년도 더 된 일인데. 미국에게는 어제 일입니다, 선배님.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플라자 합의 반도체 전쟁 잃어버린 30년. 미국이 일본에게 한 일들. 그리고 한국에게는 하지 않은 일들. 저녁에 워싱턴으로 돌아와 저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일했던 전직 관료였죠. 스기야마 대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플라자 합의 얘기 들으셨죠? 네, 그게 정말 의도적이었습니까?
물론이죠. 일본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기세였어요. 우리는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인데 동맹국이라고 봐주는 건 없습니다. 국익이 먼저예요. 당시 미국 의회는 난리였어요. 일본 제품 때문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고 반도체 회사들이 파산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일본을 공격한 겁니까? 공격이라기보다는 조정이죠. 일본이 선을 넘었어요. 무슨 선이요? 미국을 위협하는 선입니다. 그의 대답이 너무 냉정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한국은 그 선을 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국은 절대 미국을 위협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에 필요한 나라죠. 왜죠? 첫째, 한국은 중국과 붙어 있어요. 최전방 동맹이죠. 둘째, 한국이 강해져도 미국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제품을 사주고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과 협력하죠. 일본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1980년대 일본은 미국 기업들을 인수했어요. 록펠러 센터, 컬럼비아 픽처스. 미국의 상징들을 일본이 사들이기 시작했죠. 미국인들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건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미국 경제를 살려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솔직히 말할까요? 일본은 미국에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요? 진주만. 그리고 1980년대 경제 추월 시도. 2번이나 미국을 위협했죠. 미국은 일본이 또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계속 억누르는 겁니까? 억누른다기보다는 관리하는 거죠. 적당히 강화돼 미국을 위협하지 않을 정도로.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한 일들. 플라자 합의로 경제를 무너뜨리고 반도체 산업을 제소해서 퇴출시키고 그러면서도 한국은 보호하고 키워주고. 왜? 일본은 위협이고 한국은 파트너이기 때문에. 일본은 과거에 미국을 공격했고 한국은 함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을 추월하려 했고 한국은 협력하기 때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쿄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대사님, 일본 정부가 미국에 항해 성명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만 특혜를 주는 건 불공정하다고요. 항의?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미국은 이미 40년 전에 선택했습니다. 일본을 억제하고 한국을 키우기로.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체류 열흘째. 저는 국방부 근처의 한 한식당에서 한국 출신 미국 교수를 만났습니다. 조지타운대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스기야마 대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먼저 연락드린 건 대사님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오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갑자기 운 좋게 핵잠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입니다. 화면에 뉴스 기사가 나타났어요. 2017년 9월 한미 정상회담. 한국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졌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가 다음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 또다시 미사일 지침 개정. 이번엔 사거리 제한까지 완전히 풀렸습니다. 2번이나. 네, 트럼프 일기 동안 2번이나 미사일 제한을 풀어낸 거죠. 대사님,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탑다운 스타일, 딜을 좋아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준비했죠. 트럼프가 원하는 걸 주면서 한국이 원하는 걸 얻어냈습니다. 그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현무 시리즈 개발 타임라인입니다. 현무 3, 4, 5단계적으로 발전시켰어요. 미사일 기술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핵잠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대사님, 핵잠수함에 뭘 실을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미사일이겠죠. 맞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기술을 완성했어요. 현무 시리즈로요.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하길
현무호는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크기라고 합니다. 물론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술적 기반은 이미 갖춘 거죠. 그럼 한국은 핵잠만 얻으려던 게 아니에요. 핵무장의 모든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2025년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오하이오 우라늄 농축 시설 지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내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하지만 동시에 핵무기 제조에도 필수적인 기술이죠.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우라늄 농축 기술까지 공유한다는 겁니까?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번 핵잠 승인은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이 아니에요. 핵기술 전반의 협력 시작인 겁니다. 그가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한국은 1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조선업 기술을 세계 최고로 올려놓고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미국에 실제로 투자하고 일본도 노력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차이가 뭔지 아세요? 타이밍입니다. 일본은 조용히 준비했지만 미국에 실제 이득을 주지 않았어요. 약속만 했죠. 7개 공장 약속, 기억나시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 오하이오의 배터리 공장. 실제로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 주문이 폭증하고 있죠. 한국 조선소들은 3년치 물량이 쌓여 있어요. 그게 핵잠과 무슨. 미국 조선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뉴포트 뉴스. 기술력도 떨어지고 비용도 비싸요. 그런데 한국 기술이 들어오면요. 살아날 수 있다. 정확합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죠? 한국은 조선업의 세계 최고 전문가다.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핵잠 기술을. 아니요, 한국 기술로 미국 조선소를 살리는 겁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미국 조선업이 부활하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뭘 줄 수 있나요? 40년 된 조선 기술? 이미 사양 산업이 된 제조업?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줄 준비가 돼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다른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아시아 전문가였어요. 한국의 전략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첫째, 트럼프 일기 때 신뢰를 쌓았어요. 미사일 지침 해제 2번,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합의, 실제 투자 실행. 둘째, 조용히 기술을 키웠습니다. 현무 시리즈, 장보고 3급 잠수함, KF-21 전투기. 셋째, 타이밍을 잡았어요. 트럼프 2기, 조선업 슈퍼사이클, 북한 러시아 밀착.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겠죠. 10년 계획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프레드 플라이츠,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트럼프는 한국 핵무장을 지지한다. 바이든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핵무장까지요? 네, 북한이 핵을 가졌고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중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어요. 일본 핵무장은 절대 안 됩니다. 미국 의회가 허락하지 않아요. 왜죠? 진주만 기억하시죠? 미국은 일본이 다시 군사강국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 시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미사일 기술을 키우고 조선업을 발전시키고 미국에 투자하고 트럼프와 관계를 쌓고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핵잠 승인을 받아냈죠. 반면 일본은 20년간 조용히 준비했지만 미국에 실제 이득을 주지 못했어요. 약속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쿄에서였어요. 대사님, 긴급 뉴스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잠수 함용 원자로를 받았다는 특종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그렇다면 북한이 한국보다 먼저 핵잠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미국이 서둘러 한국에 승인을 내준 건가요?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한국을 무장시키기 위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준비된 카드를 꺼낸 겁니다. 반면 일본은 20년을 준비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내밀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핵잠수함 한 척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전략과 준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본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워싱턴 체류 2주째. 저는 국방부 소속 북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북한 군사력을 추적해온 분석가였죠. 대사님, 북한 핵잠 보도 보셨죠? 내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확인했어요. 러시아가 북한의 소형 원자로 기술을 넘긴 정황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한국보다 먼저 핵잠을 가질 수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면 2년, 늦어도 5년 안에는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띄울 겁니다. 5년. 한국이 10년 걸린다고 했죠? 북한이 더 빠를 수 있어요. 러시아가 완성된 원자로를 주면 조립만 하면 되니까요. 그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김정은이 공개한 사진 기억하세요?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허세 아닙니까? 처음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크기를 분석해보니 진짜더군요. 소형 원자로를 탑재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김군영함이라는 북한의 수중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 기억하시죠? 허접하다고 조롱받던 거요. 네, 1950년대 디자인이라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연막이었어요. 뒤에서 진짜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이 핵잠을 가지면 한반도 전체가 위협받습니다. 아니,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무제한 작전 반경을 가집니다. 동해 어디든 갈 수 있고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죠. 한국도 일본도 심지어 미국 본토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서둘러 한국의 핵잠을 승인한 겁니까? 정확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핵잠을 가지는데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만 가지고 있다. 그건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일본은요? 일본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핵무기는 물론이고 공격용 무기도 제한돼 있잖아요. 북한 핵잠을 어떻게 막을 건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선택한 겁니다. 한국을 무장시켜서 북한을 막는 쪽으로요. 일본을 배제하고요. 배제라기보다는 일본은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아시아 안보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대사님, 중국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이요? 네, 중국이 지금 긴축을 끝내고 경기 부양에 나섰어요. 현금 살포 시작했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중국이 북한을 더 이상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국 경제 살리기에 급급해요. 그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북한 경제는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중국 지원이 끊기면서요. 그래서 러시아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병력까지 보내면서요. 우크라이나의 북한군이. 네, 이미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요.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력을 주고 경제 지원과 기술을 받는 겁니다. 원자로 기술도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북한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겁니다. 경제가 파탄 나기 전에 뭔가 해야 해요. 설마. 네, 미국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이미 대륙 간탄 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핵잠까지 가지게 되면 2차 타격 능력을. 정확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해도 바닷속 핵잠에서 보복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어요. 완전한 핵 억지력이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용인하는 겁니까? 용인이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아시죠?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트럼프는 한국 핵무장을 지지한다. 북한을 견제하는데 한국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일본에게는 그런 말이 없죠.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핵무장은 미국 의회가 절대 통과시키지 않아요. 진주만의 기억도 있고 1980년대 경제 위협의 기억도 있고. 하지만 북한 위협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일본을 지켜줄 겁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한국은 스스로 싸워야 해요. 최전방이니까요. 미국은 한국이 강해지는 걸 원합니다. 그래야 미국이 덜 부담을 지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상원 외교위원회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한국 핵무장에 대한 의회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북한이 핵을 가졌고 러시아가 지원하고 중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무장 해제하라는 건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 확산 문제는요? 한국만 특별히 허용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핵 도미노를 막기 위해서요. 일본은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국 의회에서 일본 핵무장은 금기입니다. 왜죠? 역사적 트라우마예요. 진주만, 그리고 1980년대 경제 위협. 미국인들은 일본이 다시 강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80년이 지났는데도요. 세대가 바뀌어도 집단 기억은 남아요. 특히 진주만은 미국에겐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싸웠어요. 피를 흘렸죠. 신뢰가 다릅니다. 그 신뢰 때문에 핵무장까지. 네, 그리고 실리적으로도 맞아떨어져요. 실리적으로도 맞아떨어져요. 한국이 강해지면 미국의 방위비 부담이 줄어들고 중국도 견제되고 북한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일본은요? 일본이 핵무장하면 미국에 뭐가 좋아요?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고 영내 긴장만 높아지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 시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북한이 핵잠을 가지게 되면 한반도는 물론 일본도 위협받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선택은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을 무장시킨다. 심지어 핵무장까지. 일본은 미군이 지켜준다. 하지만 일본 자체 핵무장은 절대 불가. 왜? 신뢰의 차이, 역사의 차이, 그리고 미국의 이익.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5년 일본이 잃어버린 것은 핵잠수함 한 척이 아니었다. 우리가 잃은 건 아시아의 리더라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제 한국의 것이 되었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